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랑 단둘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저 하나 키우셨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야 들어오시던 엄마 등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작은 등으로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셨습니다. 한 번도 힘들다 빡빡하다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엄마한테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돌려드리겠다고요. 직장을 잡고 나서부터는 월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엄마 통장에 생활비를 넣었어요. 가전제품이 낡으면 새로 사드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도 한 벌씩 사드렸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결정할 때도 엄마 걱정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시집을 가더라도 엄마 곁을 너무 멀리 떠나지 않겠다고, 혼자 두지 않겠다고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어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32살 때였습니다. 지인 모임에서 처음 봤는데 그때는 그냥 평범한 남자였어요.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도 보통이었는데 말은 참 그럴듯하게 했어요. 자기가 지금은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했지만 뭐 한마디로 그냥 백수였죠. 근데 이상하게 그게 당당해 보이게 행동하니까 마치 꿈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많이 어렸던 거예요. 사귀는 동안 남편은 저한테 매달렸습니다. 제가 조금만 연락이 늦으면 불안해하고 심할 땐 의심하는 듯 수십 통씩 전화를 했어요. 밥은 먹었냐? 어디 있냐? 언제 들어가냐? 쉴 새 없이 물어봤습니다. 난 너 없으면 못 살아를 하도 달고 살아서 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어요. 지금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세상에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든든하게 느껴졌거든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시어머니는 미리 연락도 없이 대뜸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혁이가 왜 이런 집 딸이랑 결혼해야 해요? 아버지도 없는 집이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말을 좀 해보세요. 엄마가 그 말을 들으시며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냥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속에서 뭔가 확 끌어올랐어요. 당장 일어나서 나가달라고 하고 싶었고 당장 파혼해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다녀가시고 다음 날 남편이 갑자기 우리 집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왜 저러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단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30이 넘은 남자가 두 무릎을 꿇고 우는데 저도 그만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도 우리 딸 사랑받고 살아야 하는데 많이 걱정되지만 네가 정 좋다면 해봐라라고 하셨고요. 저는 그날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고 어머니의 그런 모욕을 참았어요. 그리고 그게 두고두고 후회되는 선택이 됐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딱 한 달 만에 시어머니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고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와서 남편이 허겁지겁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 없음이었어요. 근데 집에만 오면 꼼짝을 못 하시고 부축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신다고 하셨어요.
결국 제가 일주일에 3번씩 시어머니 댁에 가서 밥이며 청소며 집안일을 다 해드려야 했습니다. 저도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퇴근하면 오후 6시가 넘었는데 거기서 또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시어머니 댁으로 가서 밥을 차리면 밤 9시가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오면 씻을 힘도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날에는 시어머니 혼자 드실 밥이 아니었어요. 얘, 나 오늘 친구들 온다. 7명이야. 오늘 식사 준비는 좀 신경 써서 해. 하루 전날도 아니고 당일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이런 문자가 오는 거예요. 황당했습니다. 7명 밥상을 1시간 만에 차리려면 뛰어다녀도 몰아자요. 반찬 가게에서 몇 가지 사고 찌개는 시어머니 댁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급하게 끓이고 밥은 압력솥에 앉혀놓고 허둥지둥 상을 차렸습니다. 어찌저찌 친구분들은 맛있게 드시고 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만 우리 며느리가 솜씨가 좋아라고 하셨지만 정작 친구들이 가고 나면 이 반찬은 왜 이래, 간이 맞지 않네, 너무 질기네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눈 밖에 나면 남편한테서 불똥이 튀었거든요. 남편은 항상 어머니가 먼저였어요. 제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어머니도 힘드신 거야. 나이 드셔서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 네가 좀 이해해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제 편을 들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처음엔 저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변변한 직장 하나 없던 남편이 드디어 자격증을 땄으니까요. 이제는 제대로 된 일을 하겠구나 싶었어요. 남편도 들뜬 표정으로 이제 열심히 해볼게라고 했고 저도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합격 발표가 난 지 3일도 안 돼서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얘야, 우리 혁이가 부동산 사무실을 차려야 하잖니? 이럴 때 너네 친정이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친정에 전화 한 통 넣어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친정이요? 엄마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우리 친정이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돈이 집 한 채 있잖아. 그거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잖니. 내 아들이 잘 되면 며느리도 좋은 거고 사돈도 좋은 거 아니겠니?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했습니다. 엄마 집은 엄마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어요. 노후를 버텨야 할 전 재산이었습니다. 거기에 빚을 얹을 수는 없었어요.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한테 말을 끊으셨어요. 눈도 안 마주치시더라고요. 남편도 며칠 동안 퇴근하면 바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좀 어이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집만큼은 제가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제 등 뒤에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한테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드신 거려니 했어요. 가스불을 켜두고 나오신다거나 마트에서 사온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못 찾으신다거나 그런 정도였거든요. 저도 바빠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를 드렸더니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야? 왜 학교 안 가고 전화해? 제 나이는 40대였습니다. 학교를 다닌 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머릿속이 환해지면서 동시에 발밑이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바로 다음 날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으시는 동안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제발 아무것도 아니기를,
그냥 피곤하신 거기를 빌었습니다. 결과는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설명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별거 아니라며 왜 울어? 라고 하셨어요. 저는 제가 울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더니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는데 눈빛이 걱정하는 사람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계산하는 것 같은 느낌? 이미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때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하면서요. 그런데 딱 일주일 뒤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살갑게 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퇴근하면 편의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사왔고 주말에는 어디 맛있는데 가서 외식하자며 먼저 나서더라고요. 3년 넘게 같이 살면서 그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얘야, 사돈이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다. 너 혼자 감당하기 힘들 텐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겠니? 결혼 이후 평소에 저희 엄마 안부를 물어보신 적이 기진말 하나도 안 보태고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심지어 그 엄마 집 담보대출 사건 이후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시던 분이 갑자기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게 너무 이상했지만 그때는 그냥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좀 달라지셨나 보다 했어요. 그때는 엄마 일로 충격을 받아 제 마음이 약해져 있던 때였거든요. 엄마 걱정에 저도 제대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 뒤로 남편은 지나가는 말처럼 은근슬쩍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장모님 혼자 계시는 거 너무 위험할 것 같아. 안전이나 먹는 거 생각하면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는 데가 낫지 않겠어? 한번 잘 생각해봐. 저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제가 엄마를 버리는 것 같아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치매는 혼자 두면 위험하다고, 가스 사고나 낙상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고, 전문 시설에서 돌봐드리는 게 진짜 효도다고요.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얘야, 내가 노인네라 잘 아는데 치매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해. 집에서 붙들고 있다간 같이 있는 사람도 쓰러진다. 그런데 사돈은 심지어 집에 혼자 계시잖니. 너 그러다 큰일 났나?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엄마 상태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빠졌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밤에 혼자 나가셨다가 길을 잃으셔서 경찰이 모셔다 드린 일이 결국 터져버린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저도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어요. 요양원을 알아보는 내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깨끗하고 직원들이 친절한 곳을 찾아서 몇 군데를 직접 방문해서 한 곳을 정했어요. 엄마 방에 엄마가 좋아하시는 화분도 갖다 놓고 이불도 새로 사드리고 엄마가 드시기 편한 반찬들을 따로 부탁드렸습니다. 입소하는 날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나 이제 여기서 살면 되는 거야? 저는 웃으면서 엄마 잠깐만 계시는 거예요. 응? 금방 모시러 올게요라고 했지만 차에 타자마자 엉엉 울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이틀이 지났을 때 엄마가 두고 온 짐이 생각났어요. 평소에 아끼시던 보온병이랑 사진첩 몇 권을 못 챙겼거든요. 저는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시 친정집에 들렀어요. 현관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삐삐삐 오류음이 났어요. 잘못 눌렀나 싶어서 다시 눌러봤어요. 그런데 또 오류음이 나는 거예요. 또다시 천천히 눌러봤는데
3번 다 오류가 났어요. 비밀번호가 바뀐 거예요. 순간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뒤로 물러서려는데 그 순간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젊은 여자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저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도 굳어버렸어요. 여자 손에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자 옆에는 남자도 한 명 있었어요. 두 사람 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여기서 뭐 하세요? 여자가 남자를 한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희 이 집 계약한 사람들인데요. 네. 부동산에서 연락하고 잔금 치르기 전에 한 번 더 집 보러 왔는데 도어락을 누르셔서 나와 본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잔금이요? 계약이요? 이 집이요? 그럼 이 집이 팔렸다는 건가요? 지금 요양원에 계신 우리 엄마 집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물어봤어요. 혹시 계약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여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들고 있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받아들어 보니 첫 줄 매도인 성명란에 엄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 대리인이라고 적힌 칸에는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계약금과 잔금을 받을 통장도 시어머니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엄마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엄마 필체가 아니었고 위임장에 적힌 글씨도 엄마 글씨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계약서를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눈앞이 빨개졌어요.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게 사흘 전이었어요. 계약서 날짜는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다 드린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라고 그렇게 집요하게 설득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계약서를 손에 든 채로 잠깐 눈을 감았어요. 속에서는 불이 났는데 이 집을 되찾고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을 끝장내려면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저는 젊은 여자한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이 계약서 사본 한 장만 주실 수 있으세요? 저 이 집 딸인데요.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여자가 남자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하더니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집주인이 직접 안 나오시고 대리인이 다 했거든요. 근데 서류가 다 갖춰져 있어서 저희는 계약을 진행했어요. 여자가 계약서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 저한테 전송해 줬어요. 그리고 계약서 원본도 복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사기 피해자가 자기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직감한 거겠죠. 저는 두 사람한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계약은 무효예요. 저희 엄마는 법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신 상태시거든요. 대리인으로 서명한 사람도 정식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두 분도 피해자세요. 제가 정리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계약서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스스로한테 다짐했습니다. 절대 먼저 들키지 않는다. 절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회사로 돌아가는 대신 저는 바로 법무사 사무실로 갔어요. 예전에 직장 동료가 부동산 문제로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해 준 곳이었습니다. 법무사 선생님한테 계약서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선생님은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사문서 위조예요.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한테 정식으로 위임을 받으려면 법원에서 성년 후견인 절차를 밟아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대리인 이름 써넣은 건
불법이에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랑 사문서 위조로 신고하면 돼요. 계약서 사본이랑 어머니 치매 진단서, 이 두 가지가 핵심 증거예요. 저는 먼저 요양원에 전화해서 엄마 담당 선생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엄마 상태가 좋으실 때 제가 방문할 테니 꼭 연락을 달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엄마 치매 진단서를 한 부 더 발급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주방에 가서 밥을 차렸어요.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하루 종일 연락이 없던데.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친구 만났어. 오랜만에 밥 먹었거든. 남편은 그래 하고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밥을 먹었어요. 밥이 뭔 맛인지 몰랐지만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티를 내면 안 됐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휴대폰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몰래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혼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고하고 나서 상황이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준비가 돼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 준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양원에서 엄마가 오늘 상태가 맑으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퇴근하자마자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방에 들어서니까 엄마가 저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는데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왔어? 밥은 먹었어?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드렸어요. 집 이야기를, 계약서 이야기를,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던 것을요. 말을 하는 동안 엄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 들으시고 나서 엄마가 한참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입을 여셨습니다. 나 그런 거 시킨 적 없어. 도장도 준 적 없고. 경찰에 신고하자. 내가 직접 신고할게. 엄마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놀랐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도 당신 재산을 누가 훔쳐갔다는 걸 들으시니까 정신이 번쩍 드신 거겠죠. 엄마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이야. 아무한테도 팔라고 한 적 없어. 저는 엄마 앞에서 꾹 참았던 눈물을 그제야 조금 흘렸습니다. 엄마가 따뜻한 손으로 제 등을 쓸어주셨어요. 요양원을 나오면서 저는 다음 날 바로 경찰서에 가겠다고 마음을 완전히 굳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까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얘야, 요즘 힘들지? 이번 주말에 밥 한번 먹자. 어머니, 좋아요. 주말에 뵐게요. 웃는 이모티콘도 하나 붙였습니다. 남편한테도 다정하게 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저는 그 며칠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연기를 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하셨어요. 남편이 운전을 했고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수석에서 내내 기분이 좋으셨어요. 식당 창가 자리에 앉아서 고기를 굽는 내내 농담을 하시고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웃으며 맞장구도 쳤습니다. 속이 어떤지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고기를 먹고 나서 시어머니가 슬쩍 예, 사돈이 요양원에 계시니까 친정집이 비잖아. 그냥 비워두면 관리도 안 되고 아깝지 않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한번 흘끔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혁이 부동산 사무실 차리는데 돈이 좀 필요하잖니? 그 집 팔아서 보태주는 게 어떻겠어? 어차피 사돈도 요양원에 계시는데 집이 무슨 필요야. 안 그래? 저는 잠깐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 웃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시어머니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남편도 저를 바라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넘어온 줄 알았던 거예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속으로 이를 물었습니다. 그 집은 이미 두 분이 팔았잖아요. 밥을 먹고 헤어지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얘야, 좋은 방향으로 잘 생각해봐. 혁이 잘 되면 다 같이 좋은 거야. 저는 네,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손을 꼭 맞잡았어요. 시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으로 차에 타셨어요.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오늘 어머니한테 잘 대해줘서 고마워. 라고 처음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계약서 사본, 치매 진단서, 변호사가 준비해둔 이혼 서류, 서류들을 봉투에 넣어서 직장 사물함에 따로 보관해뒀어요. 집에는 두지 않았어요. 혹시 남편이 볼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 형사님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치매 진단서를 내놓고 계약서 사본을 내놓고 매수자 두 사람의 연락처도 드렸습니다. 형사님이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문서 위조랑 사기 혐의가 성립되네요. 피해자 어머니 진술도 필요한데 저희가 직접 요양원에 가서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가 직접 신고하겠다고 하셨어요. 정신이 맑으실 때 진술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하세요. 형사님이 사건을 접수해 주셨어요. 저는 경찰서를 나오면서 처음으로 조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너 요즘 친정집 들락거렸어?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난번 밥 먹을 때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짐 챙기러 한번 갔었어요. 왜 그러세요? 짐은 무슨 짐? 너 거기서 뭐 봤어? 저는 모른 척 했어요. 뭐요? 짐 챙겨서 요양원에 가져다 드렸는데요. 시어머니가 잠깐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예, 사실 그 집 관련해서 내가 알아본 게 좀 있어. 나중에 혁이 아버지가 잘 설명해 줄 거야. 다 서로 잘 되자고 한 거니까 듣고 너무 놀라지 마.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목소리는 부드럽게 유지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인지 나중에 들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곧바로 형사님한테 문자를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낌새를 챈 것 같다고요. 형사님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내일 요양원으로 어머니 진술 받으러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더니 거실에 앉아서 저를 불렀어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장모님 집 문제인데.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바라보니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놀랄까봐 말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장모님이 맑으실 때 당신 집을 직접 팔아달라고 하셨어. 우리 어머니한테. 나는 옆에서 들었고 뻔뻔했어요. 정말 뻔뻔했어요. 저는 표정을 유지하면서 그래, 지난번 언제? 요양원 들어가시기 전에. 그래서 어머니 통장으로 돈 받으셨어? 남편이 잠깐 멈칫하더니 응, 장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관리하기 편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더 묻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믿는다고 생각했는지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 물 한 잔을 따라서 마시면서 좀 더 빠르게 일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형사님과 함께 요양원에 갔어요. 엄마 상태가 다행히 맑으셔서 형사님이 엄마한테 천천히 여쭤보셨습니다. 집을 팔아달라고 하신 적 있냐? 시어머니한테 도장을 맡기신 적 있냐고요? 엄마가 또렷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도장도 안 줬어요. 내 도장은 내 방 서랍에 있는데 아직 거기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형사님이 메모를 하셨고 엄마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잡아가둬야 해. 그런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엄마라고 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면서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 안에 움직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님한테 연락이 온 건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움직입니다. 부동산 사무실로 오세요. 시어머니가 남편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을 돕고 있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시어머니 지인 건물 1층에 사무실을 차렸거든요. 친정집 한 돈이 거기 들어갔겠죠. 그 돈으로 차린 사무실에 제가 직접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오전에 반차를 냈어요. 사물함을 열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사본, 치매 진단서, 이혼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으면서 손이 조금 떨렸어요. 떨리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는 게 실감이 나서였어요.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서 오후 1시 50분에 부동산 사무실 골목 앞에 섰습니다. 형사님이 이미 와 계셨고 또 다른 사복 차림의 형사님 2분이 골목 어귀에 서 계셨습니다. 형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안에 2분 다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나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무실 안이 환하게 보였어요. 깔끔하게 꾸며진 사무실이었습니다. 벽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액자에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지인으로 보이는 여자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안쪽 책상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2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시어머니는 잠깐 굳으시더니 애써 웃으셨습니다. 얘야. 네가 이 시간에 왜 여기를? 저는 웃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시어머니 옆에 있던 지인분이 눈치를 채셨는지 나 먼저 가볼게 하시고 자리를 피하셨어요. 사무실에 저와 시어머니, 남편 셋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여기 왔어? 저는 봉투에서 계약서 사본을 꺼내서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거요. 시어머니가 계약서를 내려다보셨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남편도 계약서를 보더니 입술을 달싹였어요. 그게 뭐야? 친정집 매매 계약서예요. 매도인 우리 엄마 이름, 대리인 어머니 이름, 입금 통장 어머니 통장. 근데 우리 엄마는 이 계약서 쓴 적 없으세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얘야, 넌 몰랐겠지만 그게 사돈이 직접 부탁하셔서 한 거야. 요양원 들어가시기 전에 나한테 집 좀 처리해 달라고 하셨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어머니, 저희 엄마가 경찰서에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진술하셨거든요. 도장도 안 줬다고요.
시어머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경찰서?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잠깐 무슨 소리야? 그리고 장모님이 치매신데 그 진술이 무슨 효력이 있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형사님들이 엄마 상태 맑을 때 직접 가서 진술 받으셨어요. 효력 있어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님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남편이 흠칫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일어나셨어요. 형사님이 신분증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두 분 모두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사돈한테 부탁받고 한 거라고요.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들이 잘 되면 며느리도 좋은 거라고요. 근데 어머니, 치매 걸린 사람 집 훔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야, 너는 뭐 하고 있어? 뭐라고 말 좀 해봐.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형사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하시는 거 따랐을 뿐이에요. 제가 직접 서류 쓴 거 아닙니다. 시어머니 눈이 커졌어요. 뭐? 야, 너도 알고 있었잖아. 같이 부동산 찾아다녔잖아. 형사님이 두 사람 사이를 막으셨습니다. 두 분 서로 하실 말씀은 조사실에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이것도 받아요. 남편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이혼 서류예요. 사인해줘요.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할 말을 찾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형사님 옆에서 아직도 목소리를 높이고 계셨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가족끼리 한 건데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신고해? 이게 말이 돼요? 형사님이 수갑을 꺼내셨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한 발 뒤로 물러서셨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임의 동행 거부하시면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시어머니 두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노려보던 그 눈빛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겁을 드러낸 눈빛이었습니다. 얘야, 잠깐만. 우리 이야기 좀 하면 안 되겠니? 응?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얘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저는 그때 딱 한마디만 했어요. 어머니, 아들이 잘 되면 며느리도 좋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도 지금도 하나도 안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무셨습니다. 형사님들이 두 사람을 데리고 사무실을 나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벽에 걸린 공인중개사 자격증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무실 문을 나서는데 햇빛이 눈에 쏟아졌습니다. 눈을 잠깐 찡그렸다가 떴어요. 골목 저쪽으로 형사님 차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 모퉁이를 돌아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걸었습니다. 딱히 어디로 가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걸었어요. 발이 가는 대로 걷다 보니 공원 벤치 앞에 와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서럽거나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 참았던 게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3년 넘게 버텨온 것들, 삼켜온 말들,
꾹 눌러온 감정들이 그 벤치에서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그러고 앉아 있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다 끝났어. 엄마가 잠깐 말이 없으시더니 잘했어. 라고 하셨어요. 재판은 그로부터 4개월 뒤에 열렸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매수자 두 사람도 피해자로 진술했어요. 계약서 사본, 엄마 진술, 통장 내역, 이 세 가지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으셨습니다. 피고인들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피해자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가족관계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시어머니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셨어요.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집행유예였지만 전과 기록이 남았어요. 남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취소됐습니다. 자격증 취소 사유에 사기 전과가 들어가면 재취득도 어렵다고 했어요. 그 자격증 하나 따겠다고 몇 년을 버둥거렸는데 한 번의 탐욕으로 영영 날아가 버린 거였습니다. 부동산 사무실도 문을 닫았어요. 계약금으로 받아둔 돈은 전액 매수자 두 사람한테 돌려줬습니다. 시어머니 통장에 들어있던 돈도 압류됐어요. 차렸던 사무실 보증금도 날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것들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 재판이 끝나는 날 법원 복도에서 남편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여보,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 어머니가 시킨 거라니까?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날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시킨 대로만 했으면 요양원 보내자고 그렇게 설득한 이유는 뭐예요? 처음부터 같이 계획한 거잖아요. 남편이 아무 말을 못했어요. 저는 더 잊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이혼은 2달 뒤에 정리됐어요. 깔끔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제가 결혼 기간 동안 생활비로 쓴 금액과 시어머니 밥상 차려드린 것들 전부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얽힌 시간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이혼 신고서를 내고 나오던 날 저는 바로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 방에 들어서니까 엄마가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제 발소리를 들으시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날 엄마는 상태가 맑으셨어요. 다 끝났어, 엄마. 엄마가 저를 보시더니 팔을 벌리셨어요. 저는 엄마한테 안겼습니다. 엄마 손이 제 등을 토닥였어요. 어릴 때처럼요. 고생했다. 저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먼저 엄마 집 명의를 정리했어요. 엄마가 정신이 맑으신 날을 골라서 법무사 선생님과 함께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엄마는 또렷한 정신으로 서류에 직접 서명하셨어요. 집 명의가 제 이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위임이었어요. 엄마가 직접 원하셔서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저는 엄마를 요양원에서 집으로 모셔왔어요. 상태가 좋아지신 건 아니었어요. 치매는 낫는 병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집에 오시니까 엄마가 훨씬 편안해 보이셨어요. 익숙한 냄새, 익숙한 공간이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돌봄 선생님이 함께 계시고 저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왔어요. 가을이 됐을 때 저는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갔습니다. 엄마가 젊었을 때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셨던 남해였어요. 이틀 동안 바다 보고 회 먹고 숙소에서 엄마랑 나란히 누워서 텔레비전 봤습니다. 엄마가 바다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좋다. 그 한마디가 그동안 버텨온 시간 전부를 위로해 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다 났다고 하더라고요. 치매 걸린 사돈집을 위조 서류로 팔려 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니까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아들은 자격증도 날아가고 사무실도 문 닫고 두 사람이 같이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불쌍하지도 않았고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했어요. 욕심이 그 두 사람을 망가뜨린 거였어요. 제가 망가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의 끝이 그 자리였던 거예요.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방에 먼저 들어갑니다. 엄마가 주무시면 조용히 이불을 여며드리고 깨 계시면 잘 주무셨어요? 하고 여쭤봐요. 엄마가 응하고 웃으시면 저도 웃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평범하죠. 근데 이 평범한 아침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지키려고 버텼고 버텼기 때문에 지켰어요. 엄마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 엄마가 저한테 남겨주고 싶었던 것들, 그 어떤 탐욕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저의 속 시원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더 알찬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향기가 깊어지는 사연 빵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